여러분, 혹시 결혼 전에 예비시댁 방문하셨던 기억 나시나요? 그때 그 떨림, 그 긴장감 말이에요. 오늘의 주인공 수연 씨도 그랬습니다. 아니, 사실 수연 씨는 그때까지만 해도 자신이 얼마나 운이 좋은지 모르고 있었어요. 강남 한복판에 있는 고급 한정식 집이었습니다. 은은한 조명 아래 단아하게 앉아 계신 시어머니 박 여사의 모습은 그야말로 완벽 그 자체였습니다. 쪽진 머리는 한 올도 흐트러짐 없이 단정하게 빗어 올리셨고 입으신 실크 한복은 주름 하나 없이 반듯했습니다. 방 안에는 고급스러운 침향 냄새가 은은하게 감돌고 있었죠. 수연 씨는 그 순간 나는 정말 좋은 집안으로 시집을 가는구나 하고 생각했대요. 박 여사가 수연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차가웠어요. 겨울도 아닌데 얼음장처럼 차가운 손이었죠. 하지만 수연 씨는 그게 긴장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도 긴장해서 손이 차가워졌으니 어머니도 마찬가지시겠거니 했던 거예요. 어쩜 이렇게 고울까? 박 여사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너무 완벽한 미소, 너무 정확한 억양, 마치 연습을 많이 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달까요? 우리 진우 옆에는 너 같은 인형 하나쯤 있어야 그림이 살지 안 그러니? 인형이라고 하셨어요. 수연 씨는 그 순간 뭔가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칭찬처럼 들리긴 하는데 왜인지 소름이 돋더래요. 인형이라는 표현이 마음에 걸렸던 거죠. 사람을 인형이라고 표현하다니요. 수연 씨가 고개를 들어 박 여사를 바라봤을 때 박 여사는 이미 언제 그랬냐는 듯 우아하게 차를 드시고 계셨습니다. 수연 씨는 자신이 너무 예민하게 반응한 건 아닐까 생각하며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등 뒤로는 식은땀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수연 씨는 약혼자인 진우 씨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자기야, 어머니가 나를 인형 같다고 하시던데 그게 칭찬이지? 진우 씨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럼 엄마가 그렇게 말씀하신 거면 정말 마음에 드신다는 거야. 엄마 성격 알잖아. 마음에 안 드는 사람한테는 절대 좋은 말 안 하셔. 수연 씨는 그 말을 듣고 안심했습니다. 자신이 너무 예민하게 생각한 거라고, 결혼을 앞두고 너무 긴장한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죠. 하지만 그때 그 순간의 직감을 믿었어야 했습니다. 그때 그 이상한 느낌을 좀 더 진지하게 받아들였더라면 상황이 달라졌을지도 모르니까요. 결혼 준비는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박 여사의 계획대로 진행됐다고 해야 할까요? 웨딩드레스부터 예식장, 피로연 메뉴까지 모든 것이 박 여사의 취향대로 결정됐어요. 수연 씨가 뭘 원하는지, 어떤 스타일을 좋아하는지는 아무도 묻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이 분야는 전문가시니까 맡기는 게 나아. 우리 둘 다 결혼식 준비해 본 적 없잖아. 진우 씨는 그렇게 말하며 어머니 편을 들었어요. 수연 씨도 첫 결혼인데 경험 많으신 분이 해주시는 게 좋겠지라고 생각하며 대부분을 받아들였습니다. 드레스 피팅을 하던 날이었어요. 수연 씨가 고른 화사한 색상의 드레스를 박 여사가 보시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무 튀는 것 같구나. 우리 집안은 대대로 검소하고 단정한 걸 중요하게 여겨. 이건 좀 천박해 보이지 않니? 천박하다는 말에 수연 씨는 움찔했어요. 자신이 좋아하는 걸 천박하다고 표현하시다니. 하지만 어른이 하시는 말씀인데 뭐라고 대꾸할 수도 없었죠. 결국 수연 씨의 웨딩드레스는 박 여사가 선택한 심플하고 절제된 디자인으로 결정됐습니다. 결혼식 날, 수연 씨는 드레스를 입고 거울을 봤습니다. 분명히 예쁜 드레스였어요.
고급스럽고 우아했죠. 하지만 이건 자신이 아니었습니다. 거울 속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달까요? 왜 그래? 예쁘잖아. 엄마 센스 좋으시다니까. 옆에서 진우 씨가 말했지만 수연 씨는 뭔가 마음 한구석이 텅 빈 것 같았습니다. 자신의 결혼식인데 자신의 의견은 하나도 반영되지 않은 결혼식. 결혼식은 성대하게 치러졌습니다. 박 여사는 하객들에게 며느리 자랑을 늘어놓으셨어요. 얼마나 순종적이고 착한지, 얼마나 말을 잘 듣는지. 수연 씨는 그 말들을 들으며 미소를 지었지만 마음속 어딘가에서는 작은 경보음이 울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결혼식을 마치고 드디어 신혼생활이 시작됐습니다. 진우 씨와 수연 씨는 신혼집도 박 여사가 골라주신 곳이었죠. 위치부터 평수, 인테리어까지 모두 박 여사의 취향대로였습니다. 엄마가 부동산도 오래 보셨고 이 동네 분위기도 잘 아시니까. 진우 씨의 말에 수연 씨는 또 고개를 끄덕였어요. 점점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 게 무의미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신혼 첫날 밤, 수연 씨와 진우 씨는 피곤에 지쳐 일찍 잠들었습니다. 결혼 준비와 식을 치르느라 두 사람 모두 녹초가 됐었거든요. 그래도 수연 씨는 행복한 마음으로 눈을 감았어요. 이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새벽 무렵 수연 씨는 몸서리치는 오한이 들면서 잠에서 깼습니다. 수연 씨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처음에는 착각인 줄 알았습니다. 분명히 거기 침대 머리맡에 누군가가 서 있었습니다. 도둑일까? 아니면 악몽을 꾸는 걸까? 거기 서 있는 사람은 바로 시어머니 박 여사였습니다. 달빛을 받아 창백하게 빛나는 얼굴, 그리고 기괴하게 번뜩이는 눈동자. 박 여사는 움직이지도 않고 그저 우두커니 서서 잠든 부부를 내려다보고 계셨어요. 얼마나 오랫동안 거기 서 계셨던 걸까요? 수연 씨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 말을 해야 할지,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어요. 어머니? 겨우 목소리를 짜내어 말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이 시간에 어떻게? 박 여사는 그제야 움직였습니다. 마치 조각상이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천천히 고개를 수연 씨 쪽으로 돌렸어요. 진우가 잠결에 이불을 걷었길래 박 여사의 목소리는 평소와 똑같았습니다. 너무나 차분하고 담담했어요. 오히려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우리 아들 추위 많이 타는 거 몰랐니? 박 여사는 천천히 침대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이불을 진우 씨에게 덮어주기 시작했어요. 마치 아기를 재우는 것처럼 조심스럽게, 하지만 집착적으로. 며느리가 돼서 자기 남편 몸 하나 건사 못하고 잠이 오니? 그 말에는 날카로운 가시가 숨어 있었습니다. 수연 씨는 할 말을 잃었어요. 신혼 첫날 밤에 남편의 이불을 제대로 덮어주지 않았다고 핀잔을 듣다니요. 그런데 더 기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박 여사가 어디선가 분무기를 꺼내들더니 방 안 공중에 물을 뿌리기 시작한 거예요. 방이 너무 건조해 내 아들 목 상하겠어. 수연 씨의 얼굴에도 이불 위에도 축축한 물기가 내려앉았어요. 수연 씨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상황인가? 새벽에 아들 부부의 침실에 무단으로 들어와서 물을 뿌리는 게 정상인가? 어머니, 저희가 알아서 잘 챙기니까. 너무 신경 쓰지 않으셔도. 신경을 안 써? 내가 우리 아들 몸 관리 제대로 할 줄 아는 며느리야. 박 여사의 목소리가 순간 날카로워졌습니다. 수연 씨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박 여사는 분무기지를 마치고 나서야 방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수연 씨는 그제야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분명히 자기 전에 방문을 잠갔는데 어떻게 박 여사가 들어온 걸까요? 수연 씨는 조심스럽게 침대에서 내려와 고장이 났는지 문 손잡이를 확인해 봤지만 정상이었어요. 그때 방을 나간 박 여사의 손에 마스터키가 눈에 들어왔어요. 수연 씨는 소름이 끼쳤습니다. 수연 씨는 다시 침대로 돌아왔지만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눈을 감을 때마다 어둠 속에서 자신을 내려다보던 박 여사의 눈동자가 떠올랐습니다. 옆에서 곤히 자고 있는 남편을 보며 깨울까도 생각했지만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어머니가 새벽에 우리 방에 들어와서 물을 뿌리고 갔어라고 말하면 남편은 뭐라고 할까요? 엄마가 좀 유별나긴 하지만 다 우리 생각해서 그러시는 거야 라고 또 변명하겠죠. 수연 씨는 결국 한숨도 못 자고 아침을 맞았어요. 왜 그래? 잠을 못 잤어? 응, 낯선 곳에서 자려니까 좀. 수연 씨는 차마 진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결혼 첫날부터 시어머니 얘기를 꺼내는 게 좋지 않을 것 같았어요. 진우 씨는 씻으러 가고 수연 씨는 침대를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베개를 들어 올리는데 뭔가 딱딱한 게 손에 잡혔습니다. 뭐지? 수연 씨는 베개 밑을 뒤적였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손에 든 물건을 보고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소형 녹음기였습니다. 수연 씨는 떨리는 손으로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어젯밤 자신과 진우 씨의 숨소리, 뒤척이는 소리, 그리고 새벽에 자신이 놀라서 어머니? 라고 부르는 목소리까지. 모든 게 선명하게 녹음돼 있었습니다. 수연 씨는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인가? 시어머니가 며느리 부부의 침실에 녹음기를 설치했다고? 이건 명백한 사생활 침해였어요. 아니, 그 이상이었습니다. 이건 범죄였어요. 수연 씨는 녹음기를 다시 베개 밑에 넣었습니다. 일단 남편과 상의를 해야 했어요. 진우 씨가 씻고 나왔을 때 수연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자기야, 어머니가 혹시 우리 방에 마스터키로 들어오실 수 있는 거야? 응? 당연하지, 이 집 주인이 엄마신데 왜? 진우 씨는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이 대답했어요. 근데 그게 좀 이상하지 않아? 우리 사생활도 있고. 에이, 뭐가 이상해. 엄마가 무슨 나쁜 짓 하시려고 그러시겠어. 혹시 우리한테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챙겨주시려고 그러시는 거지. 수연 씨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녹음기 얘기를 꺼내려다가 그만뒀어요. 이미 남편의 반응이 뻔했으니까요. 그날부터 수연 씨의 진짜 악몽이 시작됐습니다. 매일 아침 수연 씨가 눈을 뜨면 자신의 물건들이 조금씩 바뀌어 있었어요. 어제까지 분명히 화장대 왼쪽에 놔뒀던 립스틱이 오른쪽으로 옮겨져 있고 옷장 안에 옷들 순서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이 잘못 본 건가 싶었어요.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매일매일 조금씩 수연 씨의 공간이 침범당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그건 수연 씨가 정말 아끼던 원피스가 갈기갈기 찢겨서 바닥에 널려 있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계시던 박 여사가 고개를 들었어요. 손에는 아직도 가위가 들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거 제가 정말 아끼던 옷인데. 내 아들 옆에 서는 여자는 천박하면 안 돼. 박 여사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감정이 하나도 실려 있지 않았어요. 이런 색깔은 천한 것들이나 입는 거야. 너도 이제 이 집 며느리인데 품위를 지켜야지. 하지만 이건 제 옷인데 어머니가 함부로. 함부로?
박 여사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내가 우리 집에 들어왔으면 우리 집 규칙을 따라야지. 내 맘대로 하고 싶으면 시집을 왜 왔어? 수연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박 여사는 소파 옆에 놓여있던 쇼핑백을 들어 수연 씨에게 건넸어요. 자, 이거 입어라. 내가 직접 맞춘 거야. 쇼핑백 안에는 옷이 들어있었습니다. 수연 씨가 꺼내보니 목 끝까지 단추가 빽빽하게 달린 잿빛 정장이었어요. 스타일도 디자인도 수연 씨 취향과는 정반대였습니다. 내 아들이 제일 좋아하는 색깔이 잿빛이거든. 넌 앞으로 이런 옷만 입어, 알았지? 수연 씨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어요. 자신의 옷은 이미 갈기갈기 찢겨 있었고 박 여사의 눈빛은 거부를 용납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날 이후로 수연 씨의 옷장은 서서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화사하고 밝은 색의 옷들은 하나둘씩 사라지고 그 자리를 회색, 베이지, 검정색의 무채색 옷들이 채워갔어요. 화장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수연 씨가 좋아하던 달콤한 향의 향수는 어느새 사라지고 박 여사가 직접 다렸다는 퀴퀴한 한약 냄새 나는 오일만 놓여 있었어요. 이게 몸에 좋은 거야. 시집 온 여자는 건강해야 돼. 박 여사는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수연 씨는 그 냄새가 너무 싫었습니다. 머리가 아플 정도로 독한 냄새였거든요. 수연 씨의 공간은 점점 박 여사의 것으로 물들어갔습니다. 마치 수연 씨라는 사람을 지우고 박 여사가 원하는 이미지로 덮어씌우려는 것 같았어요. 어느 날 아침, 수연 씨는 박 여사가 시킨 대로 잿빛 정장을 입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그때 뒤에서 박 여사의 인기척이 느껴졌어요. 수연 씨가 돌아보려는 순간 박 여사가 뒤에서 수연 씨의 목을 껴안았습니다. 그래, 이제야 내 젊은 시절하고 똑같네. 박 여사는 수연 씨와 함께 거울을 봤어요. 그 순간 수연 씨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박 여사가 원한 건 며느리가 아니었어요. 자신의 젊은 시절 모습, 자신의 복제품을 원했던 거였습니다. 수연 씨는 그날부터 회사 생활도 제대로 할 수 없게 됐어요. 회사에서 점심을 먹을 때도, 퇴근 후 친구를 만날 때도, 심지어 화장실에 갈 때도 누군가 지켜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기분 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요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예민해진 거라고 자신을 다독였죠. 하지만 그게 기분 탓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어느 날 점심시간이었습니다. 수연 씨는 회사 근처 카페에서 대학 동기를 만났어요.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였기 때문에 반가운 마음에 이야기꽃을 피우고 있었죠. 수연아, 결혼 생활은 어때? 행복해? 친구가 물었습니다. 수연 씨는 웃으며 대답하려다가 문득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누군가 자신을 쳐다보는 것 같은 느낌. 수연 씨가 고개를 돌려 카페 유리창 밖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거기 유리창 건너편에 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한여름인데도 긴 코트를 입고 검은 선글라스와 마스크로 얼굴을 완전히 가린 채였어요. 그리고 그 여자는 스마트폰을 들고 수연 씨를 찍고 있었습니다. 수연 씨는 그 체격과 분위기를 한눈에 알아봤어요. 시어머니 박 여사였습니다. 잠깐만 수연 씨는 친구에게 양해를 구하고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박 여사는 수연 씨가 다가오는 걸 보고도 피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당당하게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여기서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수연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화가 났지만 동시에 무서웠어요. 어머니가 저 따라오신 거예요? 사진까지 찍으시면서? 따라오다니? 무슨 소리야? 박 여사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마침 이 근처 백화점에 볼 일이 있어서 왔다가 우리 며느리 보이길래 반가워서 찍은 거지 그게 뭐가 문제야? 그럼 왜 이렇게 얼굴을 가리고 계세요? 한여름에 코트까지 입으시고 햇빛이 안 좋다잖니 피부 관리 좀 하면 안 돼? 박 여사의 대답은 완벽했습니다. 논리적으로는 말이 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말이야, 박 여사가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며 말했습니다. 아까 그 남자 직원하고 너무 다정하게 웃더라. 우리 진우가 알면 얼마나 배신감을 느낄까. 네? 무슨 남자 직원이요? 어제 회사에서 같이 나오던 그 남자. 수연이 내가 엘리베이터에서 웃으면서 얘기하던 거 다 봤어. 수연 씨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어제 회사에서도 자신을 미행했다는 얘기잖아요. 그것도 회사 건물 안까지 들어와서. 그건 그냥 같은 부서 선배일 뿐이에요. 일 얘기한 거고요. 그래? 그럼 다행이네 하지만 조심해야 해. 남자들이란 게 다 똑같아. 작은 친절도 오해하고 넘보는 게 남자들이거든. 박 여사는 미소를 지었지만 그 눈은 전혀 웃고 있지 않았어요. 마치 사냥감을 놓치지 않으려는 맹수의 눈빛이었습니다. 수연 씨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카페로 돌아가 친구에게 급하게 양해를 구하고 회사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어요. 온종일 뒤통수가 따갑고 누군가 지켜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퇴근길에 수연 씨는 신발이 불편하다는 걸 느꼈어요. 구두 한쪽이 자꾸 뭔가에 걸리는 것 같았죠. 수연 씨가 구두를 벗어 확인해 보니 구두 밑창에 아주 작은 은색 칩이 붙어 있었어요. 순간 수연 씨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이건 위치 추적기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수연 씨는 모든 걸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어요. 가방, 옷, 신발, 심지어 속옷까지. 그리고 하나하나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주 매는 가방의 안감 속에서 손톱만 한 GPS 추적기와 도청 장치가 나왔어요. 커터칼로 안감을 조심스럽게 뜯어냈더니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외투 안쪽 주머니에도, 자주 신는 운동화 깔창 아래에도, 심지어 화장 파우치 안쪽에도 모든 곳에 박 여사의 감시 장치들이 숨어 있었어요. 며칠 전 박 여사가 가방이 좀 낡았네. 내가 한번 볼게라며 수연 씨의 가방을 만지작거리던 모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때 설치한 거였어요. 수연 씨는 그 모든 장치들을 들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마침 박 여사가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계셨어요. 어머니, 수연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손에 든 추적기들을 박 여사 앞에 쏟아냈어요. 이게 대체 뭐예요? 왜 제 물건마다 이런 게 들어있는 거예요? 박 여사는 TV에서 눈을 떼지도 않고 대답했습니다. 그게 뭔데? 위치 추적기요. 도청 장치고요. 어머니가 저 감시하신 거잖아요. 얘도 참 유나는 박 여사가 한숨을 쉬며 수연 씨를 쳐다봤어요. 세상이 얼마나 험하니. 요즘 같은 세상에 젊은 여자 혼자 돌아다니면 얼마나 위험해. 혹시라도 네가 사고 당할까봐, 나쁜 사람들한테 넘어갈까봐 내가 보호해주는 거야. 보호요? 이게 보호예요? 이건 명백한 사생활 침해고 범죄라고요. 범죄? 박 여사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내가 딴 길로 셀까봐, 우리 아들 앞길 막는 짓 할까봐 미리 방지해주는 게 범죄야? 며느리 사랑은 시어머니라더니 고마운 줄을 몰라? 수연 씨는 할 말을 잃었어요. 사생활을 완전히 짓밟고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는 그 뻔뻔함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날 밤 수연 씨는 집 안의 모든 것이 무서워졌어요.
화분 속에도 전등갓 위에도 액자 뒤에도 혹시 또 카메라나 도청 장치가 숨어 있지 않을까 하는 공포에 시달렸습니다. 화장실에서 거울을 닦다가 수연 씨는 또 한 번 경악했어요. 거울 뒤편 아주 미세하게 반짝이는 렌즈가 보였습니다. 카메라였어요. 화장실에까지 카메라를 설치했다니. 수연 씨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이 거대한 감옥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감옥보다 더 무서운 곳이었습니다. 감옥에는 적어도 사생활이 보장되는 시간이 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수연 씨는 남편 진우 씨를 불렀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자기야, 우리 얘기 좀 해야겠어. 수연 씨는 떨리는 손으로 어제 발견한 추적기들을 진우 씨에게 보여줬습니다. 이것 봐, 어머니가 내 가방이며 신발이며 다 추적기를 달아놨어. 심지어 화장실에까지 카메라가 있다고. 진우 씨는 추적기들을 들여다봤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연 씨는 기대했어요. 이번에는 남편이 자기 편을 들어줄 거라고. 하지만 진우 씨의 대답은 수연 씨의 가슴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습니다. 에이, 엄마가 좀 유별나긴 해도 유별난 정도가 아니잖아. 이건 범죄라고. 그래도 다 우리 잘 되라고 그러시는 거잖아. 엄마가 왜 그러시겠어? 진우 씨는 한숨을 쉬었어요. 당신이 뭘 그렇게 잘못한 게 없으면 당당하면 되잖아. 왜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해? 수연 씨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내가 예민한 거라고? 누군가 내 모든 걸 감시하고 있는데? 엄마는 평생 나 하나 보고 산 분이야. 아빠 돌아가시고 나서 진짜 나만 바라보고 사셨어. 그런 엄마 마음을 당신이 좀 이해해 줄 수는 없어? 그게 나한테 이런 짓을 해도 된다는 이유가 돼? 당신이 좀 참아주면 안 돼? 시간 지나면 엄마도 안정되실 거야. 아직 우리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잖아. 수연 씨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남편은 자신의 편이 아니었어요. 아니, 애초에 남편이었던 적이 없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는 그저 박 여사의 아들일 뿐이었어요. 진우 씨가 씻으러 간 사이 수연 씨는 남편의 핸드폰을 봤습니다. 카카오톡 엄마라는 대화방을 보는 순간 경악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수연 씨가 이 집안의 비밀을 파헤치다 발견한 시어머니의 잠겨있는 작은 방. 그곳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추악한 과거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박 여사가 아들에게 그토록 집착해야만 했던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피눈물을 닦고 시작된 며느리의 처절하고도 완벽한 복수극. 그 통쾌한 결말은 잠시 후 2부에서 이어집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하시면 2부를 가장 먼저 보실 수 있습니다.